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12주차 영상 만들겠습니다. 일단 12주차 영상 만들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영상을 15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갖고요. 12월 10일까지 영상을 하고요. 17일 날 되면 시험을 볼 겁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비대면인데 한 교실에, 한 강의실에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2개 강의실에 하면서 동시에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쭉 올라가고요. 우리 이 마이시스터 키퍼 레포트 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계속 설명을 해갖고 뭐 다른 특별한 설명은 필요가 없는데 벌써 2명이 어저께 냈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날짜를 말씀드려야지.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거의 매주 화요일 날 이 영상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든 이 영상은 12주차니까 11월 19일 건데요. 11월 5일 날 3주치를 한꺼번에 올릴 겁니다. 예, 마이시스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명작이고요. 생명에 대해서 또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부분이고요. 저는 소설처럼 못 봤는데 소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베이비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갖게 된 안나, 그리고 그 엄마와 그리고 케이트 등등의 인물들이 나와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고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은 안나의 관점에서 내가 안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안나의 입장 관점에서 좀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안나 입장만 적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엄마들은 또 여기 나오는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으로 강의를 하면은 의사들도 했거든요. 많이 했죠. 의사들도 그렇고 병원 직원들한테 많이 했는데 엄마 아빠들이 많잖아요. 엄마들이 특히나 엄마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료윤리적으로 아니다 라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엄마는 엄마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은 엄마가 아직 안 돼갖고 아빠도 아직 안 돼갖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의 관점, 그리고 또 안나의 관점, 그리고 또 제3자로서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그런 것을 레포트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생명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의 사랑,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1시간 27분 33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영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쭉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을 시작하지도 못한 생명에 대한 윤리적 관점, 그리고 자신의 의견도 한번 우리 살아가면서 좀 멍때기리거나 무슨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우리 삶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명윤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2주차에서 이 의료윤리의 역사적 배경이, 물론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윤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왔고요. 생명도 이제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지만 이런 실험을 당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피폐해지죠.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생명까지도 사실은 단절시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의생학적 연구를 주로 했고요. 이렇게 쌍생아 출산 연구 등 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발하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이 창의성이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주 나쁜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죠. 이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일본 731 부대의 그 마루타가 통나무라는 뜻이죠. 마루타로 인체 실험을 많이 당했죠. 그것도 이 사람보다 어쩌면 731 부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죽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나쁜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터스키키 매독 연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인권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요. 피험자 선택의 공정성에서 흑인들만, 그리고 또 그 흑인들은 또 배운 것이 없고 사회의 약자고 빈자층이죠. 선택의 공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피험자였어요.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죠. 또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페니실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을 연구라기보다 실험이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서 이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그런 생명을 죽였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면 여기 문제가 되었던 연구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연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윌러브룩의 간염 연구, 다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는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또 강제적으로 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피험자 보호를 위해서 벨몬트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터스키키 매독 연구 같은 경우 영화로 나왔을 거야 아마. 영화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자가 꽤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냈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실험이 중단되게 됐죠. 그래서 벨몬트 리포트가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선행, 그리고 악행 금지, 정의, 이렇게 세 개의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IRB라고 들어보셨나요? 피험자 보호인데 좀 IRB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좀 TV에 좀 나오더라고요. 조금 됐지만. 그래서 IRB는 그 피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아니지, 만약에 누가 당뇨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 어떤 약을 투약해야 좋을지, 내지 이 약이 좋을지 저 약이 좋을지 그 시험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죠. 또 어떤 약을 실험할 때 실험군, 대조군은 또 위약을 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근데 하다가 이게 아니야 하면 철회도 가능하고요. 또 이 피험자가 그런 실험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베네핏이 그 피험자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고 등등을 이 IRB가 하죠. 이 IRB는 그 설문조사하는 것까지도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RB에 승인이 나야지 이 설문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집차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지난번 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왜 이 교육이 필요한지, 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생명을 병시하는 각종 범죄들이 많죠. 특히 요즘 이슈되는 낙태. 제가 낙태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낙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신념이고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라고 반론을 내세울 수 있어갖고, 제 낙태 얘기는 사실 어디 가도 잘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생명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저는 공격의 대상이 되죠. 이제 낙태 등등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생명을 경시하는 각종 범죄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권 문제도 포함이 되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그러면 갑질. 물론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린데요.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것이 어느 조직에 영향을 미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야단친다고 해야 되나, 적절한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다 큰 어른들 대부분인데, 그럴 때는 그걸 또 갑질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어떤 갑질, 그리고 왕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공정성. 물론 100% 퍼펙트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너질 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거든요. 또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생명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또 고의적인 자살과 자살방조, 이거를 방조라기보다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인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좀 긴가민가? 그런 게 많아요. 혹시 주변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회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좀 조금 알고 지낸 사람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삶이.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 사람, 그분이 그때 한 40대였나 그럴 거예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감정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끔씩이었다가 자주. 그래갖고, 오늘은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물론 그 전에 전화를 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오늘 저한테 같이 있자,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그 친구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신호들을 사실은 보내요. 그런 신호들을 타인들에게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둘러서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방조는 아니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내가 그때 왜 좀 더 그 친구에게 신경을 못 썼나 라고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게 자신 삶에 그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 않는 짐처럼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뭐 물론 잊혀지기도 잊혀지고 하지만은 퇴색되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 정신적인, 사회적인 단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만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더더욱 자신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만큼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주변 가족이 이런 경우로 돌아가신 경우 평생 갖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진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어갖고 이 사람은 멘탈이 붕괴돼갖고요, 그냥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그것이 진짜 살아있으면서 생지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만의 것을 어떤 면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부실공사에 따른 인명사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우리 옛날에 산풍이나 성수대교 그런 걸 얘기했죠. 왜 부실공사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냐. 이런 것도 우리 사회적 관계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충실하지 않았죠. 뭔가 철근을 몇 개를 넣어야 되고 그 공법이 있고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이거는 안전불감증인 동시에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뜬금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파괴, 생태계 파괴, 이게 당연히 들어가죠. 또 생명의료 윤리에서도 인간 이외의 생명과 자연에 관한 윤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나왔죠. 그리고 불량식품 생산과 판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런 걸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량식품이라는 것이 그냥 조금 그래 먹고 죽어 라고 할지 몰라도, 이 먹거리라는 것이, 음식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그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힘이 되고요. 잘 못 먹으면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런데 여기다가 더 재화를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불량식품을 만들고 판다는 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몸 안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직격탄이 되죠. 요즘 후쿠시마 산 이러면 수입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 바다에다 버려. 그거는 바다에 버리면 바다에서 그 유해한 것을 물고기들이 먹고 또 흘러가고 계속 퍼지는 거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체르노빌 원전 사태 아시죠? 그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제가 깜빡해요.
그 후에 그것이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영향이 미쳤을 거예요. 그 후에 성인병이나 암이나 기타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인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예전에 또 몇 년 됐죠.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을 샀을 때 화산재 때문에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 화산재가 프로펠러나 이렇게 엔진 안에 들어가면은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화산재 폭발이야, 화산 폭발이야, 뭐 자연적인 발생을 하지만 그만큼 이 자연적으로 자연에 뭔가 좀 뒤틀림이 생겼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마비된 거랑 마찬가지죠. 물론 흘러는 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물론 지금 뭐 제3세계국이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고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나 이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이니까 더 안 되는 거. 잠깐만요. 이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진도도 제대로 못 맞추겠고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제 과목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지름길은 아니지만 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런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더불어 팀이 되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요. 근데 이게 비대면이 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연강사는 아니지만 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요. 저도 뭐 병원 아니지만 컴퓨터 모니터 보고 혼자서 계속 얘기하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 빨리빨리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1초, 2초, 3초 이렇게 멈췄을 때 이 영상을 보면 답답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한 걸 느끼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저도 잘 못해. 뭔가 의미하고 또 가서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원고를 갖고 와도 그 끊김이 없게 하려고 못 보거든요. 내가 진짜 자책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제가 감사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불편하고 힘들고 나쁜 면이 많죠. 나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요소들 뭐 등등 많은 것들이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인신매매와 유괴 요즘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것도 인권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인신매매 유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가족들, 친구들한테는 이것을 영향이 미치거든요. 자살처럼.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 요즘 우리나라가 이 게임 왕국이잖아요. 게임 워낙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IQ도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손기술이 좋아요. 손기술이 좋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IQ가 높다고 그러죠. 근데 잘하긴 잘하는데 이게 폭력적인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을 너무너무 오래 게임에 빠져갖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이런 게임들 때문에 폭력적인 걸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게임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빠져갖고 자기 애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폭력적인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폭력적인 게임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영화 뭐 등등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고 그 영화 같은 경우 드라마 같은 경우 거기에 너무 공감해갖고 이게 현실에서도 해도 되는지라고 착각하고 그런 것.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도 1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국가 경쟁력도 그렇고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앞에 이렇게 앞전에 보신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것들, 또 마이시스키프도 사실은 딸인 케이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낳은 기형적인 사랑이죠. 안나라는 아이를 낳고 또 디자인 베이비로 나아갔고요. 그 안나라는 딸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 권리 이런 것을 다 사실 영화로 나와서 이제 다 뺏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대체품이죠. 그래서 인공 출산이나 이런 것을 반대합니다. 자살, 안락사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게 나쁜 쪽으로, 나쁜 의도로, 나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인간의 존엄성도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라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를 지니고요. 지난번에도 그 네이처지에 2002년인가요? 2003년 네이처지에 그 정자가 난자에 착상하고 몇 분 안 지나서 인간의 형태를 띈다고 하죠. 그때부터 수태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낙태 같은 것도 인간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잠깐만요. 친구들, 방해꾼이 지금 밖에 있는데, 저 유리창 밖으로 손을 들고 있어요. 아주 영상 만드는 걸 방해하네.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 인간은 세상의 구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발전, 물론 이게 되게 거창하고 나 이거 하면서도 세상의 발전, 그리고 자신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성의 완성을 향해 자신을 투신할 줄 아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존재까지 좀 거창하게 적었는데 많이 거창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존재라는 거 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인간 무엇인가 등 자신을 향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성을 통해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말이 막히네.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사회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을, 자기 자신도 자신을 존중해야 되고요. 또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
이렇게 정신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공자도 그렇고 삶과 죽음은 하나다. 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떻게 좀 이해하기 힘든, 저도 사실은 삶과 죽음이 어떻게 그런 사본적으로는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왜 하나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알아요.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강경화로 돌아가신 분,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영화형을 앞뒀을 때 그 가족들이 와서 마지막 그 사람을 보내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그 가족들이 그 분을 떠나보내면서 위로하는 말, 사실은 자신들이 더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하는 말, 또 인간이 죽을 때 가장 아쉬움, 그리고 또 뭔가 못내 걸리는 부분이요. 가족들을 두고 떠난다는 거거든요.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그런 감정이 있는데, 또 특히나 젊은 사람은 더 그렇거든요. 처자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떠나는 사람의 그런 것까지 지금까지 다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감동적이라는 표현을 말로 하기도 너무 굉장히 뭔가 지금 먹먹해지네. 그때 생각을 하니까 평소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나 영화가 많잖아요. 또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충실할 때 마무리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삶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뒷모습이 애절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 추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절한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예절하다는 건 그 사람이 뒷모습이 예절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니까, 또 우리들도 미안하니까. 근데 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충실한 삶은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웰빙이 잘 사는 게 잘 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은 삶이고요. 생명 존중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육체적인 거,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정신적, 정서적, 영적 다 포함되죠. 즉 생명 존중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튼튼한 자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잠깐 PPT 보시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존중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합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누구든지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 존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며 도덕성의 기본이다. 또 생명 존중은 삶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을 소중히 하는 것. 잠깐만요.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임명을 구한 사람 누굴까요? 네,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죠. 그냥 한번 질문을 띄운 겁니다. 그냥 무작정 띄운 건 아니고 이제 강의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 누굴까요? 되게 근엄해 보이죠? 피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팔과 겨드랑이를 따라 열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다. 맥박이 증가하고 얼굴에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렸다. 예. 이 사람 바로 수혈의 원리를 밝힌 연구로 10억 3,800만 명의 임명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19세기 이전에도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집계하기 어렵고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한 19세기 이후에 이제 통계와 인터넷이 발달한 19세기 이후에 누군가가 임명을 가장 많이 구한 사람인지 누군지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1901년 카틀 난토슈타인이라고 수의 원리를 밝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하고요. 이 1901년에 수의 원리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구를 보니까 그것때문에 얘기했다. 예, 당시 의학적 수준이 1901년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이 가죠. 완전히 지금으로 볼 때 동네 보호소 수준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미미한 단계에 있는 의료 수준에서 수혈 원리를 밝혀내서 그 전에 피가 생명이었다고 하잖아. 피 조금만 나도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럼 피를 많이 흘린다면 지혈이 안 된다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죠. 보통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하는 것이요. 과도한 출혈을 인해서 출혈로 인한 쇼크 또 그냥 쇼크 사거든요. 근데 수혈 원리를 밝혔다는 건 굉장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10억 3,800만 명이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2,200만 명이 넘는 임명을 구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빌 페이지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천연두예요. 천연두. 밑에 있는 사람은 가느라고 해요. 제너라고 해요. 제너.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어디 가끔 등장하는데요. 이건 제약회사 칼렌더나 이런 데 가끔 등장하거든요.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고 하면 잉카 문명도 이 천연두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다른 어떤 원주민 국가들 있죠. 큰 국가는 아니죠. 그런 국가들이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멸종했다고 해요. 그만큼 천연두 무서운 병이 있고요. 또 이 가느라는 사람도 천연두에 걸려갖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천연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꼬맹이가 아주 무서운 듯이 이렇게 피하고 있잖아요. 이 천연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소재자는 하면은 천연두가 안 걸린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인체 실험이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아주 난리날 인체 실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의식도 없고 또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미래성을 말하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제너라는 사람
과필 페이지가 천연두 종식에 포장했습니다. 또 이 제너럴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정약종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많은 이명국가 사람들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카를 난트슈타이너, 수열, 그리고 노먼 블로그, 녹색혁명, 빌 페이지, 천연두, 존 앤더슨, 홍역 백신, 하워드 플로이드, 페니실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통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생명의료윤리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생명의료윤리 4가지 원칙은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아까도 나왔죠. 자율성. 그리고 악행 금지 원칙. 세 번째가 선행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가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4가지를 11월 19일 4시부터 11시까지 생명의료윤리 4가지 원칙을 보내주십시오. 출석 체크.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또 4가지뿐만 아니라 또 진실의 원칙과 비밀질서의 원칙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고요. 5가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터스키키든 다른 연구들에서. 그런데 자기 결정권을 안 줬죠. 애들을 입소시키려면 이 실험을 해야 된다. 그 실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그리고 또 이 대상자들을 마루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안 줬죠. 협박한 거죠. 압박한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알려준 사실에 동의를 했느냐. 환자 스스로, 꼭 환자뿐만 아니라 피험자죠. 피험자 스스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했느냐. 충분한 정보에 일반 동의냐. 모르죠. 이제 대상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빼버리면 뭔가 거기서 리스크가 생길 그런 거 빼버리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또 이 피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동의가 되버릴 수도 있죠. 환자 건강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등등등 이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악행 금지 원칙은 딱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죠. 환자나 피험자, 위험의 예측과 위험에 따른 이익, 어느 정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피험자의 그 이익보다는 피험자의 안전보다는 그 위험에 따른 이익을 생각하는 악행 이중별과의 원칙이고 쭉 이렇게 올바른 행위에 대한 스탠다드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고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준수할 책임. 이 감염이라는 것이 병원에 우리 국가는 국방 안보가 제일 중요한 요소죠.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안에 감염관리.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니까 이 감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의 국방 안보와 똑같은 수준을 보는 선행의 원칙. 이것도 딱 그냥 나옵니다.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요. 환자의 공의를 우선 고려하고 이가 선한 지향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료 행위여야 되고 응급시 동시에 두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더 중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에서 보편적 원칙이 있으며 개별적 원칙, 악행 금지 즉 정의 원칙. 이 정의라는 것이 공정성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공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공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정하지 못한 면이 많죠. 그리고 여기 뭐 나이, 성, 인종, 정도, 신분이나 지위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100%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인간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공정성, 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진실, 원칙이고요.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 이렇게 씁니다. 네, 오늘 또 아까 그걸로 이어갖고 웰빙을 위한 웰엔딩을 위한 웰빙 강의를 만드는데요. 크블로스의 죽음의 5단계를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자 그 퀴즈는 생명원력의 윤리 4가지 원칙을 써서 11월 19일까지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주차 19일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 건드리기가 무서워. 끝내면 돼. 아, 네. 이 또. 좋습니다. 아, 이게